안녕하세요. 그분들의 주치의 이기호입니다. 평소에 속쓰림 내지는 위장 불편한 증상들, 이런 사람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위험으로 진단을 받더라라는 거죠. 거의 80%가 위험으로 진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속쓰림을 경험을 했는데도 거의 병원에 가지는 않는다. 방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위를 잘 다스리고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느냐? 위산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위산이 너무 많아. 위산 과다야. 신물이 매일매일 넘어와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다, 심각하진 않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렇게 역류를 해서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내 식도하고 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위산이라는 거는 적절하게 몸 안에 있고 위에 있게 되면은 소화도 잘 시키고, 특히 이제 단백질도 분해시키고,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런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 위산도 성분을 분석하면 염산이거든요. 염산.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염산. 그러니까 이 위산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위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위산 과다가 되는 원인, 또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성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스트린. 어렵죠. 가스트린. 어렵지만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스트린이라는 말이 좀 약간 위의라는 뜻이에요. 가스트릭, 가스트린, 이런 것들이 다 위하고 관련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위산의 생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염두를 해야 되는 거는, 음식하고 연관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해야 위산의 양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위산의 분비 역시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는요, 신경과 관련된 그런 세포가 뇌에 있는 세포만큼이나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위장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속담에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바바리 곤두선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바바리 곤두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위산 분비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정말 제가 기억나는 환자들이 꽤 있는데, 무슨 위장약을 줘도 이 속쓰림 증상이나 소화불량이 좋아지지 않다가 우울해져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약을 처방을 해드렸더니 그제서야 이 10년, 20년 된 그런 위 건강이 좋아졌다, 위 증상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스트레스와 위 증상은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위뿐만이 아니라 피부 같은 경우에도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예민하게 되는 경우에는 막 통증도 느끼고, 피부에 막 면도칼로 찢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증상이 위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투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조절되고, 이렇게 통증을 느꼈던 증상들도 완화가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면서 위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위 속쓰림이나 위 증상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위산과다하고 연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혹 가다가 이 목구멍이 뭐 불타듯 뜨겁다, 혹은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러면서 또 심한 경우에는 자다 깨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자는 경우에, 혹은 뭐 빈속에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음료 같은 그런 식품들을 먹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식습관 내지는 또 안 좋은 식품들,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는 식도하고 위에 밸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밸브는 아래에서 위로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위에서 식도 쪽으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도록 만든 그런 밸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음식을 먹고 바로 들어눕거나 이러게 되면 이 밸브가 작동을 못하거나 헐거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위산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산이 거꾸로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심할 경우에는 식도 벽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식도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위에서 위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위는 그 자체로 위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벽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식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거꾸로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염산인 위산이 단백질을 녹여버리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식도가 염산에 의해서 타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해서요, 어떤 증상들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은 양치질 정말 규칙적으로 하는데도 입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역류성 식도염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위에 있어야 될 위산 내지는 음식물들이 일부가 올라오게 되니까 식도괄약근이 위안되고 이 밸브가 자꾸 거꾸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위산 내지는 안 좋은 음식, 또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역류가 되면서 증상을 유발하고 이런 입냄새, 구취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위산과다입니다, 위산과다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노인분들 중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요. 아니, 내가 그 역류를 했다고 자꾸 위산이 과다라고 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안 먹었는데 무슨 위산이 만들어졌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음식을 예전만큼 못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전에는 이제 뷔페 가면은 뭐 6접시, 7접시, 8접시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한 접시, 2접시 정도만 먹어도 배부르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 밥량도 뭐 한 2숟갈 정도 떠먹으면 겨우 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으면은 소화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나이가 들게 되면요, 위 점막의 혈류량이 줄게 돼요. 그리고 이 위산이 만들어지는 그 양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대사 기능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위산이 과다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밸브가 느슨해지고 작동이 잘 안 돼서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위산이 역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데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좋아지질 않고 나빠지고 또 악화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조금만 위산이 역류가 돼도 또 재발하고 하니까 아무리 음식 조절을 잘하고 위산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증상이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본인의 위가 감당할 정도, 그 정도의 식사량을 잘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요, 약을 또 무조건 안 드셔야 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처에 한 번 정도는 연고를 발라야 낫지 자꾸 움직이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이 적게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 약을 써가지고 식도를 아물게 만들어야 결국 완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약을 장기간 쓰는 것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위산이 안 나와서 단백질 소화도 못 시키고 더부룩하고 이런데 계속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오랫동안 장기간 쓴다, 그러면은 소화력에 장기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단백질 소화를 안 되니까 근육도 못 만들고
단백질로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작용들도 못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또 약을 계속 구입을 해서 장기간 섭취를 한다, 이런 것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꼼꼼한 주치의를 잘 만나서 상의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위산 역류는 막고 그러면서 위는 소화시키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위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식습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루 전체 식사량을 10이라고 봤을 때 좀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거죠. 아침 3, 점심 5, 저녁 2, 이 정도를 분배해서 드시라라는 건데, 뭐 이렇게 꼭 3, 5, 2를 지킬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위산이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중력 때문에. 제일 불편한 증상을 느낄 때가 눕게 되면 위하고 식도가 평행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대부분 들어 누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많이 하시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과다가 있는 분들한테는 금기예요. 저녁 식사를 최대한 좀 자제한다. 네, 여기에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위 건강이 꼭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차가운 음식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이것보다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덥다고 우리가 얼음 먹고 차가운 아이스 커피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위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위의 온도를 일정하게 따뜻하게 작동을 시켜야 위의 소화력, 좋은 위산의 분비력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낮게 차갑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소화 효소들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가뜩이나 안 되는 소화를 더 안 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소화가 안 되면 또 설사도 유발할 수 있고 복통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증상까지도 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위산이 그나마 이렇게 중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증상이 별로 없는데 눕게 되면 수평이 되니까 증상이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식후 3시간 전에는 절대 눕지 말라는 거죠. 먹고 나서 누우면 소된다 그러잖아요. 먹고 나서 누우면 소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정말 심해질 수가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섭취한 음식물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십이지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대략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3시간 정도는 지나야 음식물이 전부 다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네,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들어눕게 되면은 음식물도 남았고 위산도 남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역류가 되니까, 게다가 식도의 괄약근까지 헐겁게 되면은 위산이 많이 넘어와서 식도를 녹여버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속쓰림이 생기고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나서 3시간 안에는 눕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위 건강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주치의로서 실제로 해결이 안 됐던 많은 증상들, 질병들을 고쳐가면서 느꼈던 노하우 그리고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주치의 이기호였습니다.